구글 맵을 이제 띄울 준비가 되었으면 자동 호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자 권한을 확인을 하고, 사용자 권한이 없으면 닫고, 있으면 이제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요. 여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빨리 하고 넘어가요. 응? 여기요? 지난 학기 이런 거 다 하지 않았나? 지난 학기 저는 아니지만 안 들었어? 네,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요.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네. 이 형식에 이제 받아온 위도 경도 값을 넣고, 같은 형식의 위도 경도를 이제 비교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마커 옵션이고, 마커를 찍는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커가 이제 추가가 되면 그 마커로 화면을 넘기는 그런 코드입니다. 됐어? 네, 여기까지 코드를 설명 마무리. 본격적으로 이거 저희 앞에 설명해 드린 것을 메인 액티비티에서 모두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플 APK를 추출해 놓았지만 환경을 맞추지 않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드 124줄에 있는 IP 주소와 서버 ID 그리고 서버 패스워드를 맞춰서 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스레드에서 이 연결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서버의 파일 리스트를 받아오게 되고요. 이는 히스토리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낙하물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하기 전에 만약에 전에 최신 정보를 받아온 이력이 있으면은 굳이 또 데이터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미지를 다시 받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쉐어드 프레퍼런스를 사용해가지고 그 정보가 동일하다면은 그 이미지 받아오는 스레드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코드이고요. 저희가 스레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뭐 셋 텍스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스레드 상에서 UI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UI를 바꾸게 해주는 run on UI 스레드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UI에 관련된 코드는 모두 다 이쪽으로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진행한 것처럼 데이터 파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파싱 과정에 오류가 생기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이 스트링 배열을 가져와서 파싱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간은 스페이스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기준으로 파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배열을 통해서 컴마를 기준으로 파싱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JPG 점을 빼기 위해서 길이를 4개 줄였고요. 그리고 이미지 다운로드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빈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덮어 씌운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어플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부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그 파일즈라는 폴더를 새로 선언을 하고, 그 안에 main.png라고 다운로드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함수이고, 이 뒤에 제가 이따 코드 띄워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사용자 위치 정보는 휴대폰 GPS 센서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오게 되는데, 위치가 변했다는 걸 감지하였을 때 위도와 경도를 새로 받게 되고, 그것을 이 위도 경도를 받았을 때
정확도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게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돌려봤을 때 그 18에서 20 사이가 제일 정확하게 GPS를 받아서 그 사이에 있는 값만 업데이트를 하게 해놨습니다. 너무 세도 안 좋아? 너무 센 것도 막 100이 넘어갈 때도 있는데 보면은 되게 부정확하게 나오고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높은 게 좋지 않다고 알게 돼가지고 중간값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코드를 통해서 알림이랑 그 웨이크락이라고 화면 깨우는 코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나오게 돼서 추후에 말씀드리고 이제 이 위치 정보를 얼마의 주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지에 대한 코드가 이 부분인데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스레드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1초에 한 번씩은 아니고 한 3초에 4-5번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발생을 하게 돼서 그리고 알림 구현은 이게 그 SDK 버전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이 잠깐만요. 예수님 할게. 계속해. 알림은 SDK 버전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현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SDK 26 이후일 때가 그 별도로 알림 채널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채널에서는 아이디와 타이틀 그리고 중요도의 임포턴스가 없으면은 아예 생성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옵션 값 줘서 뭐 이 채널에 대해서 뭐 알림이 발생했을 때 테두리에 뭐 색이 들어간다거나 뭐 알림에 대한 배경색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고 만약에 26보다 낮다고 하면은 기존에 썼던 그 패딩 인텐트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제목에 뭐가 들어갈지 색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해서 최종적으로 빌드를 하게 되고 이 빌드된 내용을 가지고 노티파이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 매니저에다가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조건문에서 저희 100m 안에 들었을 때 그리고 스레드가 멈추지 않았을 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아까 어플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과 내용과 부제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정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소수점 2자리까지만 올림을 처리했고 그리고 만약에 화면이 꺼져 있을 때는 웨이크락을 통해서 스크린을 3초 동안 켜주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종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종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2초 안에 뒤로 가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만 꺼질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아까 코드 설명드리는 부분 보겠습니다. 최초에는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 이게 파일을 새로 빈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게 빈 파일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파일즈라는 상위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모 그 폴더가 없을 경우에 새로 하나 만들어주고 만약에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이 메인 스레드를 조인하면서 메인.png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를 다운받기 위해서 이 스레드가 완료되었을 때 이미지가 그 main.png가 존재를 한다면은 저희가 받아온 이미지를 그 main.png에다가 입혀주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이미지 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그 장애물이 아까 그 메인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되고요. 이것을 좀 제가 처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좀 애먹은 부분이 있어서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로 보세요. 이게 이걸로 설명하기 전에 질문 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듣고 느낀 거는 이 작품이 지금 라즈베리 파이 작품 같지 않고 모바일 프로그래밍 작품 같아. 근데 어플은 그렇게 비중까지 그래? 차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확인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운전하면서는 앱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경고하는 주의하라. 그러니까 앱으로 알려주는 거지. 네. 응? 그러면 GPS 모듈이 필요했을까 모르겠네. 그 휴대폰 자체에 있는 GPS를 통해서 어플에서 구현해놨고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집 따로 모듈을 사용해서 그 내비게이션처럼 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개 같이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되는 거야? 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앱은 관리자가 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사용하라고 만든 취지인데 사용자도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조금 사용자 그 입장에서도 편의성 있게 만든 게 지금 설명드린 앱입니다. 현재 ITS라는 그 컨셉 자체가 좀 개념이 약간 달라서 V2I랑 I2V 이렇게 해서 V2 Vehicle to Infra랑 Infra to Vehicle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차량 자체에서 위치값이랑 그 어떠한 특정 사물을 탐지를 한다든지 도로 위에서 위험 상황을 탐지를 해서 그거를 기관이나 특정 해당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인프라에 보내는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라즈베리 파이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그 후방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경고를 하는 그 I2V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차량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차량이 극한된다는 거는 그 범용성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모바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ITS 그 시장의 그 확장성에 그 걸맞춰서 이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플을 같이 동반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모바일 프로그래밍처럼 이 어플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게 주돼서 개발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애초에 그 어플 자체는 그 부수적으로 그 I2V를 구현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어서는 V2I이기 때문에 약간은 상반된 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 네. 연론 세 사람이 했어? 네. 일단 도로 낙하물 그 감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지어놨고요. 도로 낙하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개념이 있어서 일단 하나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낙하물 자체가 사전적으로는 그냥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물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그 연구 자체는 그 도로의 비정상적인 그 요소 때문에 사람에게 인명적 그리고 그 재산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한 사물을 그 정량적인 그 지표를 정할 수 없는 그 도로의 그 도로의 그 낙하물을 이렇게 지정을 하기로 했고요.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금 뭐 여기에는 도로가 아닌 것과 도로가 아닌 그 부분에 대해 탐지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 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
도로 위에 있어야 되는 그 요소와 도로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는 그 요소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그런 클래스들을 나눠서 이거를 처리를 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저희는 뭐 갖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많은 그 논문들을 참고를 하게 됐고요. 이 중에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나를 참고를 했는데요. 이건 현재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지금 IEEE의 그 등재되어 있는 논문인데요. 이러한 피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논문을 보면서 좀 참고가 많이 됐던 게, 어떠한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에 대해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쪽 상단과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을 피처로 잡아서 어떠한 그 사물에 있어서 유리창이 들어있는 그 요소들을 이렇게 탐지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하단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휠에 대해서 지금 피처를 잡기 때문에 지금 하단과 같이 이렇게 스트롱리스트 액티베이션해서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게 휠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와 같이 이제 하단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옆구리 쪽에 있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피처를 잡아서 이렇게 우측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요. 하단에 어떠한 물체 사물의 엣지를 추출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던 게, 욜로를 더불어서 뭐 CNN, SSD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탐지 부분에 있어서 특정 객체를 탐지를 하자는 거지 그 특정 그 객체가 어디에 있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전처리 단계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이 물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탐지를 해낼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을 이룰 수 있던 거죠. 근데 이를 반대로 역이용을 하자면 겉에 그 도로 영역에 대한 그 특정 그 부분도 충분히 그 피처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 더불어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서도 걔네 클래시피케이션 그 클래스 중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하면 배경도 충분한 피처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모델을 사용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일단 객체 오브젝트 디텍션 그 방식 중에 뭐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 뭐 컬러 기반의 방식이 있었는데요. 컬러 기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전적으로 이렇게 그냥 탐지는 할 수 있지만 정확도도 낮고, 지금 하단과 같이 색깔의 분포가 100%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탐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빛과 같이 밖에서 외부적인 많은 요인에 대해서 변동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을 해서 피처 포인트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이 나오게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시프트, 서프, 패스트와 같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 저널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보시면 시프트를 그전에는 GPU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1프레임조차도 거의 나오기 희박했었는데, 지금 GPU를 사용을 했던 그 경우에 대해서도 6, 7프레임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6, 7프레임이라고 하면 고속주행에 대해서는 탐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고, 시프트 알고리즘 자체가 피처 포인트를 찍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거나 밝기 변화가 있으면 제대로 탐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저희는 욜로 모델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욜로 모델 자체가 탐지 속도가 V3가 우수하다고 이렇게 이쪽에서 밝히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V3의 지금 608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20프레임 나오고, MAP가 지금 정확도가 57.9가 나온다 돼 있고요. 그리고 V2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1 그리고 40이라 돼 있는데, 지금 코코 데이터셋으로 이거를 정확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지만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정성적인 지표로 해봤는데요. 지금 좌측에 있는 게 V2고 우측에 있는 게 V3인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쪽에서 FP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좌측 V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FP 요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다는 거는 FP 요소 자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정확도가 높기는 하겠지만 애큐레시 자체는 요소 자체가 TP랑 TN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애큐레시는 높게 나왔지만 FP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V2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를 트레이닝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지 고민을 해서 일단 우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모으게 되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그 어규멘테이션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확장을 시키고 이를 욜로 v2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최종 평가를 한 후에 이를 다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능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욜로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뭐 셀렉티브 서치에 대해서 개량을 해서 계속 증가를 시킨 방식인데, 셀렉티브 서치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색깔의 그 분포를 바탕으로 객체를 묶었던 건데, 특정 그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다는 거는 그 같은 사물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레이블링 방식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셀렉티브 서치가 최초에 나왔을 때 한 이미지에서 이미지 그 바운딩 박스를 칠 만한 그 요소가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2만 개에서 3만 개의 그 유사 영역을 그거를 클래스를 다 비교를 했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연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낮은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엣지 박스라는 것도 나오게 됐었는데, 그 셀렉티브 서치보다는 후보군은 적지만 그 컨투어 방식 자체가 많은 연산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셀렉티브 서치를 이용해서 RCNN이 나왔는데, 이 RCNN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풋 사이즈가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욜로와 같은 경우에는 인풋 사이즈가 그냥 특정 사이즈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사이즈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셋 구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조차 인풋 데이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정확도를 높이지 못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패스터 RCNN이라 해서 이를 보완을 해서 개량이 됐지만 이조차도 그렇게 높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아예 그냥 뒤집어서 욜로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데이터셋 자체가 기존에는 표현하는 방식이 X랑 바운딩 박스에 X, X좌표, Y좌표, 그리고 폭과 높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를 아예 뒤집어서 앵커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서 지금 하단과 같이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앙좌표를 찾게 되고요. 이 중앙좌표를 더불어서 폭과 높이를 하게 되면서 스케일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 반대로 말하면 이 크기를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 이 각자의 그 비율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높은 정확도를 취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욜로를 사용을 하게 했고, 지금 뭐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요할 만한 게 지금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 쿠다 버전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속성 파일을 들어가서 속성 파일을 텍스트로 열어서 그 속성 파일에서 어째 쿠다 버전을 강제로 바꿔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 불안정한 방식이어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에 빌드 중 속성에서 사용자 지정 빌드를 들어가면 이제 쿠다 버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강제로 바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뭐 속성에서 오픈CV 설정을 하는데, 오픈CV 자체를 깔았던 그 디렉터리에 있는 그 부분을 해당 위치에 넣어주게 되면 빌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욜로 자체를 커맨드 창에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거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커맨드 창이 아니라 이 일반 C코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놨고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서 직접 실행을 하려다 보면 많은 경로 문제가 꼬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크넷.c 안에 이 메인 문 안에 지금 해당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해당 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경로가 가지각색으로 나올 겁니다. 이쪽에 D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그 해당 경로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지금 쿠다 설치 막 이런 방식으로 한글의 요소가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폴더 경로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다거나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폴더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국어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과 같이 코드를 넣고 지금 설치된 그 경로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지금 여기 부분은 그 텍스트 파일을 지금 띄우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어 같은 경우 그 이미지 자체에서 그냥 텍스트를 그냥 값을 넣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에 글자를 띄운다는 거는 같은 그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 띄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해당 그 글자에 해당하는 그 레이블 이미지들이 있는 그 경로인데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그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 한글 경로를 사용하지 마. 파일 이름하고. 네, 그건 항상 있어온 문제였어요. 그런 거.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지정을 했던 그 파일 중에 데이터 이쪽에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위에 다른 데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짧고 네, 이쪽에서 저희는 클래스를 6개를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 6개에 대해서 OBJ 데이터 안에 보면 이 클래스 6이라고 넣으면 되고요. 그 네임즈 같은 문제도 있는데 띄우는 과정에서 클래스 자체에서 알고리즘에서 이게 몇 번 클래스라는 것까지는 분류가 되는데 이 몇 번 클래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임즈 파일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네임즈 파일도 역시 한국어 같은 게 들어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제 노트북에서는 괜찮은데 이쪽 그 701 PC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로를 한국어가 없는 부분으로 변경을 했을 때 정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수집을 하려는 도로 낙하물은 그 낙하물 자체로 봤을 때는 모양이라던가 그 크기 이런 면에서는 규칙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이는데 그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모두 공통적으로 도로 위에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특징을 역이용해서 기존의 주위 환경 상관없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는 도로 위에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데이터셋 일부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 각자 모양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낙하물들인데 그 위치는 다 도로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성한 낙하물 데이터셋은 모두 주위 환경이 도로 위에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저거는 너희가 만든 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 인터넷에서 수집하거나 했는데 그거로도 한계가 있어 저희가 직접 도로 위에다가 낙하물로 보일 만한 것들 찍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아까 위에 그림에서 그 글자도 해봤어요. 저는 글자도. 네, 이런 것도 글자라던가 화살표 이런 것도 그 잡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차선이라던가 이런 화살표 글자 이런 거를 따로 클래스를 구분을 해서 네, 처리를 해놨어요. 그랬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과정인데요. 그 obj.data라는 파일에서 저희가 구성하려는 클래스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 obj.names라는 파일에다가 그 낙하물, 차, 사람, 그 시선 유도봉도 가끔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클래스를 따로 처리를 했고요. 도로에서 맨홀도 잡히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어서 맨홀도 따로 구분을 해놨고 그냥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살표라던가 차선 같은 것을 잡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건 라인에다 넣었어? 네, 이거를 어차피 그 색깔이라던가 이런 건 다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서 아예 하나로 묶어서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율로 obj.cfg 파일인데요. 그 한 번에 그 불러올 수 있는 수치인 배치와 그 배치를 얼마만큼 나눠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브 디비전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리전에서 클래시스 변수에다가 저희가 그 6개로 설정한 클래스의 개수를 저장을 시켜주고 그다음 컨볼루셔널에 있는 필터 변수에다가 그 클래스 개수에 5를 더하고 그 값에다 5를 곱한 값을 이 수식에 맞춰 계산을 해서 저장을 시켜준 다음에 그 이미지 폴더에다가 저희가
처리하려는 이미지들을 다 넣어두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각 클래스별로 그 오브젝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배치가 작을수록 클래스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희는 트레이닝을 시킬 때 그 배치 값을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배치를 4에 맞춰놓고 서브 디비전을 2로 맞춰놨을 때 여기 반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나타난 결과물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차랑 낙하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낙하물과 차를 잡긴 했지만 차를 낙하물로 인식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8000번을 돌렸을 때는 낙하물을 아예 잡지 못하고 차를 잡긴 했지만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20,000번을 돌렸을 때는 낙하물을 아예 잡지 못하고 차를 잡긴 했는데 낙하물로 인식하는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표랑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예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중간중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그 낙하물로 인식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치를 8로 맞추고 서브 디비전을 4로 맞춘 결과인데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예요? 그래프 좀 설명해 줘. 그 그래프. 이거는 그 낙하물로 잡았을 경우랑 이 표를 바탕으로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숫자들이 영이 아닌 숫자들이 아예 잡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6000 네트워크 훈련 시켰을 때는 52번을 놓쳤다는 얘기? 아니요, 낙하물을 잡았는데 52% 정도. 52%만 잡아냈다. 네, 고르지 못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0으로 되는 걸 한 번도 못 잡아냈다는 얘기? 네, 아예 못 잡거나 차를 잡아도 차가 잡히거나 이건 온전히 낙하물만 잡은. 6000번 정도 트레이닝 시켰을 때 저희 성능이 좋았다 그 얘기하더라. 그거는 아니고요. 배치 사이즈 자체가 원래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클래스를 6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클래스는 6인데 배치가 4라는 것 자체가 배치 크기가 이제 클래스를 감당할 정도의 그 크기가 되지 못하고 너무 작다 보니까 아예 그 학습 자체가 될 때에도 이를 구분을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거의 결과를 봤을 때 배치 사이에 서브 디비전 2를 놨을 때는 거의 그냥 탐지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분포를 봤을 때. 이를 배치를 이제 점점 늘려가면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치 사이즈가 8이 된 거야. 네, 배치 네. 8의 서브 디비전 사이. 이렇게 배치 8에 서브 디비전 4로 트레이닝을 시켜보았을 때 여기도 보시다시피 낙하물은 잡지 못하고 차를 낙하물로 인식을 했고요. 여기는 둘 다 잡았지만 둘 다 각자 클래스에 맞춰서 잡았지만 그 모양과 위치에 정확히 맞지 않는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13,000번 돌아갔을 때는 둘 다 잡긴 했는데 차를 이렇게 2개로 겹쳐서 인식하는 경우가 나타났고요. 20,000번 돌았을 때는 9,000번과 비교했을 때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양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고 모양을 이렇게 크게 맞춰서 잡고 위치도 미세하지만 좀 정확히 잡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 봤을 때 배치 8에 서브 디비전 4로 맞춰놨을 때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저 표 자체가 평균을 낸 건 아닌 것 같네. 그랬을 때 저 표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건 좀 문제가 되겠어. 네, 평균은 아니고요. 막 0이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이 평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추세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좀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거든. 이어서 배치를 64로 높이고 서브 디비전 값을 4로 설정했을 때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6,000번, 11,000번, 15,000번, 19,000번 이렇게 쭉쭉 갈수록 위치도 그렇고 그 크기에 맞춰서
좀 더 안정적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와 다르게 좀 정확한 편으로 나타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아까 앞에 그래프와 다르게 다 일정 수준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좀 크게 차이는 나지만 좀 그래도 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나오는 이게 평균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목적은 이 섹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욜로 모델을 바탕으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요소여서 일단 성능 지표를 이쪽에서는 매길 때는 그냥 특정 사진을 가지고요. 그 옵스테클 자체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판별을 하고 잡았으면 그 해당 퍼센티지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별을 했을 때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평균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그냥 정확도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특정 사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잡았는지 몇 퍼센트를 잡았고 어떠한 방식을 쓰면 이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매치와 서브 디비전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정확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그 일정한 편으로 나타나는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이제 도로 위 오브젝트라는 제한된 환경에 있는 데이터셋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데이터셋을 인터넷으로 찾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직접 학교 주변도 돌아다니고 이제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 날이면은 나가서 돌에 올려놓고 찍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확장에 그 한계가 있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확장시켰습니다.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에서 사용한 기법 종류는 사이즈업 다운이 있고 롤레이트 이렇게 돌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랑 밝기 낮추고 블러도 두 종류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 원본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돌리고 이제 이렇게 밝기 조절하고 블러한 예시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진을 폴더를 통째로 불러와서 어그멘테이션해서 폴더에 저장해주는 그런 코드이고요. 간단한 코드라서 굳이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결과는 이제 원본 데이터랑 원본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한 데이터를 같이 섞어서 트레이닝한 그 결과고요. 배치 4랑 서브디비전 2로 했을 때는 1000에서는 전혀 잡지 못하고 이제 원본 데이터만 트레이닝 했을 때랑 비슷하게 불안정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더 못 잡는 수준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치랑 서브 디비전을 높였을 때 리레이트가 4000이었을 때는 하나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올라갈수록 리레이트가 증가할수록 그나마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 8에서도 너무 불안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배치 사이즈를 64로 늘려서 했을 때 7000에서는 차를 오브스타크로 잡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제 2만까지 했을 때는 정확히 잡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은 이제 원본 데이터만 돌린 트레이닝이고요. 어그멘테이션은 원본이랑 어그멘테이션이랑 같이 돌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원본 데이터만 넣은 것보다 어그멘테이션 한 데이터를 같이 트레이닝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다양한 이제 모양을 학습시킬 수 있어서 이제 불균질한 낙하물을 잡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터레이션별로도 실험을 했는데 이터레이션이 증가가 하면서 이제 일정치에 달하면은 더 이상 이제 수치가 증가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터레이션이 정확도 증가에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오버피팅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버피팅 되지 않는 웨이트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총 이제 차랑 사람이랑 낙하물, 라인, 매놀 다 합쳐서 어그멘테이션이랑 다 합쳐서 이제 트레이닝 돌린 결과고요. 바운딩 박스 이제 저희가 배치 사이즈별로, 이터레이션별로 이제 비교하기 쉽게 만든 표고요. 이제 점점 더 이제 잘 잡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매놀이나 라인은 원래 처음에 계획이 없었지만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초기 실험에 낙하물, 사람, 차 이렇게만 했는데 갑자기 매놀이 낙하물로 잡힌다는 것과 이제 라인이 이제 낙하물로 잡혀가지고 다시 클래스를 더 늘려가지고 매놀이랑 그 차선에 대한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서 이제 얘네가 헷갈리지 않도록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후 처리해서 이렇게 뜨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거리 추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낙하물을 탐지한 그 GPS 좌표를 올려주는 것 자체가 그 집에 해당 그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그 위치는 아니고요. 그 현재 지금 제가 있는 운전자의 GPS 그 좌표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낙하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현재 그 GPS 좌표가 찍힌 위치로부터 낙하물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거리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넣었고요. 일단 방식으로는 일단 전체 영상을 한 프레임을 받게 되면 그 프레임의 내부에서 바운딩 박스를 치게 되는 그 장애물 그 위치를 찾게 되고요. 그 장애물 바운딩 박스를 친 그 하단 그 좌표로부터 그 영상의 최하단 값인 최하단의 그 Y 좌표를 같이 차를 이용을 해서 이 DP 값이라는 걸 추정을 하게 되고요. 이 DP를